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20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저희가 배웠던 내용과는 좀 다른 의외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조금 더 폭넓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 대감들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대감들의 반응이 너무 상식적이어서 저는 이 책에 이제 기록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먼저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원균의 반목,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하시면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운 바로는 대충 이렇습니다. 원균을 지지하는 대감의 세력들이 서인이고, 이순신 장군님을 지지하고 뽑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밀어주는 이제 대감 세력이 동인 세력이다. 근데 당쟁이 있었고, 이 당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이 세를 늘리기 위해서 이 서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원균을 세우고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켰다. 전쟁에서 지든 말든 그렇게까지 결정을 했다. 당쟁의 원인이 돼서 이순신 장군님이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좀 상당수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론 당쟁은 이제 존재했어요. 근데 이 대감들이 바보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당쟁 중이라고는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나라가 살아남는 거고, 나라가 살아남고 봐야 본인들도 계속 대감을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든 뭐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감들은 어쨌든, 심지어는 서인 대감들조차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파직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서인 대감들조차도 이순신이 조선 최고의 장수라는 걸 인정하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원균을 지지하는 서인 대감들까지도. 그래서 함부로 파직시키면 안 되고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세요. 동인 대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좀 의외죠. 근데 이게 상식적인 반응 아닙니까? 당연히 살아남고 나야 그 다음에 당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또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당쟁에서 승리까지 하려고 해서 그렇게 이기심 가운데 잘하고 있는 장수까지 이렇게 파직시키는 그런 황당한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결국엔 선조입니다. 선조가 그 이순신의 보고서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이순신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직 압도적인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항구에까지 이제 상륙을 해서 쌓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어필을 한 건데, 선조가 이걸 항명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건방지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일본군들에게 이제 능욕을 당해서 피신 갔다 한양까지 간신히 돌아오고 이런 치욕을 겪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반응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선조가 슬슬 기다리다가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조가 이제 대감들 앞에서 이제 불평불만,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분명히 이순신 장군님은 한산도 대처까지 일방적으로 다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규모 해전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생각하기에, 그래, 해전은 무조건 이기는구나. 그러면 해전으로 일본군하고 승부를 봐서 밀어버리면 일본군은 이미 겁에 먹었을 거다. 사기가 완전 꺾였을 거다. 해전에서는 이제 싸움에 의욕이 없을 거니까 수군이 밀고 나가버리면 남해안을 이제 다 이제 밀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조선 시대 이제 대감들도 바보가 아니지만 일본군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죠. 일본군이 남해안에 성을 쌓고 이제 주둔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이순신 장군님이 해안가로 와서 이쪽에 포격을 날릴 거를 다 예상을 하죠. 그래서 이 포격의 거리가 닿지 않을 곳에 견고하게 성을 쌓아두고 산 중턱에까지 포를 다 배치해서 역으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을 토벌을 하려면 이제 말 그대로 그 항구의 정박까지 해서 상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륙까지 해서 성까지 점령하려면 말 그대로 압도적인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조선 해군은 여전히 그렇게 상륙까지 해서 물리칠 만큼의 압도적인 전력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과감한 전쟁을 펼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원균이 왕의 이제 심정을 자기가 뭐 아는 뭐 최고의 충신이라고 뭐 헛소리를 하면서, 이미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보고서도 따로 올렸습니다. 원균이 이제 막 내가 이제 총 책임자였으면 벌써 여세를 물어서, 전쟁이라는 건 기세 싸움이고 사기 싸움이다, 뭐 몇 번이나 이기지 않았나 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면 적군은 그냥 도망가게 돼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라였으면 벌써 다 회복을 하고 왕의 이 근심을 한 번에 덜어줬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보고를 계속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는 원균이야말로 진짜 장군이고, 이순신은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순신은 대감들 앞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생각이나 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수군의 책임자이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감들이 다 놀라면서, 전하,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조선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뭐 서인들 대감조차도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뭐 선조가 어디 쓸만한 장수 없나, 그리고 이 수군에 대해서도 내가 봤을 때 원균이 지휘해야 될 것 같은데 짐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서 대감들에게 물어봤을 때 서인 대감 중에 한 사람조차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 원균도 쓸모 있는 장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원균은 전쟁 중에 돌격해서 맨 앞에서 달려들어서 용맹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돌격해서 싸우는 형태의 장군이지, 전쟁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이기는 형태의 전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하, 원균도 쓸만한 장군이기는 맞지만 총책임자로서는 이제 부족합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감들도 바보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들은 이제 또 이제 선조의 그 기분 나쁜 거를 이제 간파를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전하,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을 둘 다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원균을 통해서 견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까지 이제 의견을 냅니다. 근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파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서인 세력에서도 이제 반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보호를 한 겁니다. 어쨌든 전쟁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선조가 원균을 같은 품계로 올리기까지 하고, 잠깐 동안은 이순신 장군과 장군님과 원균이 대치를 하니까 충청 병마사로 이제 잠깐 원균을 보내요. 근데 여기서도 이건 또 너무 명확한 증거인데 아니나 다를까, 원균에 대한 탄핵 상소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원균에 대해서 싫어했던 그 평가가 이순신 장군님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심지어 원균이 타지에 있었는데도 타지에서도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이 사람 파직해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 흉포하고 이제 잔혹하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 상소가 올라온 겁니다, 왕한테. 근데 이 선조 왕이 이미 이제 원균에 꽂혔기 때문에 원균만이 심지어는 백성들을 괴롭혀서라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장수다, 이게 진짜 충신이다라고 하면서 선조는 이미 이제 선입견이 껴서 원균에게 완전 꽂힌 겁니다. 그래서 원균을 파직시키는 상소까지도 이제 물리쳐 버립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일본군이 역시 바보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고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일본군 내에서도 장수들 간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균과 이순신 장군이 대치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일본군 내에서도 1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2군 선봉장 가토 기요마사가 서로 라이벌 경쟁 관계였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둘이 칼부림까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거예요. 둘이 경쟁하면서 열심히 싸우라고. 참고로 이 고니시 유키나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포르투갈 이제 그쪽에 온 이제 그 신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가토 기요마사는 불교고요. 그리고 둘이 영지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제든지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지정학적으로도. 그래서 서로 이제 왼수 사이였는데, 참고로 이거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게 고증이 돼 있습니다.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이제 일본군인데도 십자가가 그려졌어요, 깃발에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좀 자비로운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이 사람도 천주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전쟁 앞에서는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이 사람도 학살 많이 했어요.
가토기요마사는 더 학살 많이 한 사람이고, 그 조선 시대에서도, 조선에서도 일본군 장수 중에 가장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제 가토기요마사였어요. 가장 포악하고 가장 조선인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너무 잔인하다 해가지고 가장 잡고 싶은 사람이 가토기요마사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다음에 고니시 유키나가 좀 특이한 점은 학살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조선인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의 짓도 삼아준 건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잔인했다라는 거. 근데 이 두 사람이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조선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니시와 이제 가토가 서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잔머리를 굴리냐. 이 고니시가 일부러 이런 문서를 흘립니다. 조선 쪽으로. 가토가 몇 날 몇 시에 배를 타고 울산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부디 그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출격을 해주셔서 이 가토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가토가 너무도 싫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문서를 흘려요. 조선에서 의심을 하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이게 당연히 가짜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고니시가 이제 또 하나의 문서를 또 흘립니다. 왜 출격을 안 하셨습니까? 가토가 벌써 울산성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안전한 곳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문서를 흘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조가 이 소식을 듣고 대노를 했고, 이 왕의 심리를 옆에서 보고 있던 간신배가 이제 문서를 올립니다. 이순신을 파직시키십시오. 그리고 원균을 수군의 이제 총책임자로 세우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조가 드디어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 대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 제발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조선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말리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 한양으로 이순신을 압송해라. 그리고 국문을 해라. 벌을 내려라. 라는 이제 이런 사안까지 가고 이제 수군의 총 책임자는 원균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황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책엔 나오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여기서 의외의 좀 내용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선조가 너무 졸렬하고 나쁘고 천하에 이런 얍삽한 왕이 있나 이런 생각 막 드시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대다수가 아주 착하거나 내내 아주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없고 대다수는 어딘가 장점이 있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딘가 단점이 있고 나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선조도 의외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기록에도 있는데 선조가 역대 왕 중에서 그렇게 이제 근검 전략하고 이제 소박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부터도 그랬대요. 이거 좀 의외죠.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공주가 찾아와서 선조한테, 그러니까 아빠죠. 여기 궁궐 담 넘어 저쪽 뜰에 있는 저기 땅을 사고 싶다. 저기다가 뭐 동물을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선조가 딸아, 근검 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게 행복의 기본 자세란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늘려봐야 백성들만 괴로워지고 무엇이 더 나아질 것이 있겠느냐. 너도 근검 전략하고 소박하게 지내도록 해라. 그래서 선조 왕 때는 공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복장도 이제 이렇게 좀 검소하게 입고 뭐 이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선조도 장점인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는 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오늘 내용만 보면 이제 선조를 열받고 막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막 이제 그런 너무 얄밉고 막 얍삽하고 이제 비뚤어진 막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런 또 의외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